네, 정신장애 분류 하위 세 번째 우울장애입니다. 우울장애는 이런 정신장애 중에 가장 높은 사례에 해당해요. 그걸 여기서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가진다 했는데, 유병률이라는 것이 결국 이런 우울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뒤에서 또 언급하겠지만 이 우울장애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결국 불안과 관련된 장애예요. 그래서 아까 DSM이라는 매뉴얼 얘기했죠. 거기에서 소위 이제 정신장애, 정신질환 중에 불안과 관련된 장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퍼센티지 정신장애 중에. 그런데 바로 그 불안 관련 장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울장애예요. 그리고 우울장애는 또 달리 얘기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장애 중에 하나다. 좀 전에 불안 관련 장애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울장애가. 그래서 불안 관련 장애가 DSM 안에서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한다.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우울장애가 가장 높은 유병률, 즉 우울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장애 중에는 가장 많은 수를 갖고 있더라. 말이 꼬이네요. 우울장애 갖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정신장애 중에 가장 많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증, 여러분 조증 들어봤죠? 뒤에 보면 이제 양극성 장애 살펴볼 때 조증 얘기할 텐데, 조증이 있고 조증 중에서도 가벼운 경우를 경조증이라는데, 어쨌든 둘 다 합쳐서 조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우울장애는. 그래서 조증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이걸 양극성 장애라 얘기하고, 결국 양극성 장애는 조증을 경험하고 우울도 경험하는 것이 양극성 장애예요. 그 뒤에 가서 살펴보고요. 먼저 우울장애와 관련해서 하위 형태로 파괴적 기분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 정신장애 안에 지금 하위 정신장애 안에 세 번째 우울장애. 우울장애 안에 또 세분화해서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장애 하고 있는데, 아동이나 청소년기에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리고 주된 증상은 늘 짜증스럽고 분노 폭발한다. 간헐적으로. 늘 짜증스럽다가 간혹 분노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늘 짜증스럽다. 만성적인 짜증이라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말로 하자면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이렇게도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뭐 우울도 낳고, 결국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불안을 가져다 주는데, 이러한 불안은 우리에게 결국은 이런 공격성의 한 형태로 분노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분노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아동 청소년기에 만성적 짜증과 간헐적 분노, 이것이 선천적 요인, 그 후천적 요인, 즉 장전된 총알과 방아쇠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관계하에, 즉 복합적으로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발병시킬 텐데, 그래서 만성적 짜증, 간헐적 분노를 우리 에릭슨의 발달 단계가 되었던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적 발달 단계가 되었던 성격 발달과 관련해서 발달 단계가 아니라 성격 발달을 얘기하죠.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그리고 에릭슨의 성격 발달과 관련해서 보면은 그 각 단계들마다, 프로이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4, 5세까지만 집중적으로 봤지만, 어쨌든 각 단계들마다 생물학적 초기에는 뭐 생물학적 욕구가 다죠. 그리고 점점점 심리 사회적 욕구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런 욕구들이 각 단계들마다 해결 안 된다. 결국 그 갈등이 스트레스고, 그것이 결국은 짜증이라는 형태로 연결되어지겠죠. 그것이 해결 안 되어지니까 그것이 결국은 부적응적인 형태로 갈등하게 되면, 우리가 뭐 흔히 갈등하게 되면 그것이 뭐 내적으로 억압을 하든 외적으로 드러나든 간에 그것이 어떤 하나의 공격성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나타난 모양이나 정도가 좀 상이해서 그렇지, 그것이 자기 안으로 향하게 되면 그게 이제 결국은 화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자살까지도 이어진다고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 생각할 수 있고 우울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경우는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한다니까, 뭐 아동 청소년기 같으면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볼 수 있을 텐데 그 초기 그런 성격 발달 과정에서 뭔가 그런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이 안 되었다. 너무 과잉해서 뭐 고착이 되었던 결여가 되었어 결여가 되어가지고 결핍이 되어서 고착이 되었던 그것들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나라 간에도 그죠. 서로 불만이 있으면은 간헐적으로 폭발하면은 바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분노를 표출하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파괴적이라니까 제가 또 전쟁이 생각나네요. 파괴적인 행동을 나타내며 아동의 경우 흔히 다리를 뻗고 드러누워 사지를 흔들며 악을 쓰며 울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해댄다. 이걸 전문적으로는 울화행동이랍니다. 울화행동. 영어로는 tantrum이라 그래요. T-A-N-T-R-U-M 해서 T-A-N-T-R-U-M 해서 tantrum, 울화행동이랍니다. 이런 울화행동이 아동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것이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 짜증과 간헐적 분노를 여기서 이렇게 풀어서 쓴 거.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울화 행동에 해당한다. 울화 행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입니다. 자, 그다음 주요 우울 장애. 이거 메이저 디프레션. 우울은 디프레션이라 하는데 메이저 디프레션. 뭐지? 메이저 리그 할 때 메이저 그 단어예요. 주된 메이저 디프레션이라는데 우울한 기분을 주된 증상을 한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다. 왜 여자에게 많으냐? 이게 유전적 요인이 있어. 그래서 여자에게 더 많은데 왜 그런 유전적 요인이 있느냐?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 뭐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자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또 앞뒤 배경 얘기하자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남자보다 여자에게 많은 것은 유전적 요인이 있고 그것은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뭐 달리 얘기하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불안이라는 것에 달리 하면 스트레스에 민감하다. 그래서 PTSD 같은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이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PTSD를 포함한 불안 관련 장애 하면 스트레스하고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그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이제 불안 관련 장애고 그 불안장 관련 장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증상들이 이제 우울증 지금 하고 있는 이 우울증 그리고 PTSD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여성들에게서는 불안 관련 장애가 남성보다 더 흔하다. 그것이 유전적 이유. 그리고 왜 그런 유전적 특성을 여자가 남성보다 많이 갖고 있느냐? 바로 자연 선택으로 인한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울한 슬픔의 상태에서 좌절, 죄책감, 고립감, 무가치함, 허무, 절망감 등과 같은 정서 상태가 지속되고 쭉 읽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 스트레스의 결과가 우울이다 했는데 불안 스트레스가 결국 정서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서 상태 얘기를 하고요. 일상생활에서 무기력하고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되어 무의미한 생활로 침체되고 위축된다 했는데 지금 위축하니까 제가 또 뜬금없이 아까 조현병에서 음성 증상, 조현병 초기에 발병되어진다라고 하는 음성 증상 안에 보면은 바로 사회적 위축이 있었죠. 지금 그 내용이 여기 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울장애도 그렇고 조현병의 음성 증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처음 시작은 뭐 정서부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서와 동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정서를 얘기를 하면서 정서적 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하기로는 바로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곧 정서의 건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그와 관련해서 달리 얘기하자면은 인성이 좋다라는 것은 정서가 건강하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그게 직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정서예요. 자, 정서 얘기 제가 했던 얘기 말씀드리고 정서가 중요하다는 얘기 뭐 짧게 그리고 언급하고요. 위축 얘기하다가 그죠? 사회적 위축 얘기를 하면서
조현병의 초기 음성 증상, 그것이 결국은 정서와 관련된다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정서 얘기를 좀 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무기력하고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된다 했는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상 경로, 보상 경로의 도파민 과잉이 전전두 피질의 그런 자극 기억과 관련해서 그런 조현병의 원인이다. 그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건 이제 조현병과 보상 경로가 또 어떻게 관련인지 얘기한 것이고, 지금 다시금 보상 경로, 보상 경로가 중독과 관련되고 뭐 도파민이 그게 관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러한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즉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보상 경로의 활동 수준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낮아요. 보상 경로의 활동이 우울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활동 수준이 낮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는 무기력하고 흥미와 즐거움이 저하된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3장에서 보상 경로를 그렇게 살펴본 것이 다 이렇게 이 내용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봤던 거예요. 자, 부정적, 비관적인 생각이 증폭되어 죽음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한다. 판단력, 기억력 저하로 학업이나 직업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으며 활력과 생기가 저하되고 피곤하다. 즉 스트레스란 불안 관련 장애, 그 중에 한 예로서 우울, 즉 정서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인지도 영향을 받아요. 제가 좀 전에 정신적 건강이란, 정신은 우리가 뭐 인지, 정서, 뭐 행동, 뭐 다른 말로 심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지, 정서, 행동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다는데, 즉 심리, 정서가 건강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정신 심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다른 인지, 행동 무엇보다도 정서가 건강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 그래서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판단, 기억력, 즉 인지도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인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만큼 잘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못하냐는 정서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적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정서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우울의 경우에는 당연히 인지 저하가 일어나죠. 그러면 학습이나 기억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울은 수면 장애하고 말 그대로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수면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면은 우울이 경감되죠. 즉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우울증을 해결하면은 수면 장애도 해결되고, 수면 장애를 해결하면 우울증이 해결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우울증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면 장애가 있고, 수면에 장애가 있으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런데 이 우울증과 수면 장애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닌다고 했는데, 그 토대가 되어지는, 즉 우울증과 수면 장애를 낳는 근본,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신경증, 뉴로시스, 아까 얘기했던 신경증, 뉴로시스에 의해서 수면 장애, 우울증 장애 이렇게 생긴다고,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뉴로시스는 그럼 뭐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바로 정서의 건강하지 못함, 즉 정서 중에서도 뭐 불안과 관련돼요. 그래서 불안은 제가 스트레스 얘기할 때 우리 3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만, 불안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을 포함해서 하여튼 살아있는 유기체에게는 핵심된 삶의 과제고 핵심된 정서예요. 그래서 에릭슨이 전생계 발달에 있어서도 각 발달 단계마다 기회다, 갈등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거의 다 뭐요? 동기, 욕구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못하냐, 적응적이냐 부적응적이냐에 따라 바로 불안하냐 그렇지 못하냐, 그걸 해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제가 아까는 각 단계마다 스트레스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삶 전체는 스트레스다, 즉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곧 스트레스고, 즉 우리 삶 전체는 끊임없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스트레스는 곧 불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렇고 생명 있는 것들에게 있어서는 불안이라는 것이 핵심된 정서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수면 장애도 바로 불안으로 인한 신경증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고, 바로 수면 장애와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니는 우울도
불안으로 인한 신경적인 결과가 생기는 거죠. 결국 불안 어떻게 해야 해요?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변화의 발달 단계마다 그리고 각 단계 내에서도 이러저러한 사회 심리적 그리고 뭐 생물학적 이러한 변화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 것. 즉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까지 다 뭐랄까 예방한다, 치료한다 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트레스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뭐 프로이드가 그죠? 뭐 성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뭐 인간을 설명했듯이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바로 앞서 조현병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던 바로 전전두 피질의 자급 기억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러한 기능 즉 인성과 관련된 그 부위의 기능이 잘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하게 되면은 즉 에리슨의 개념과 프로이드의 개념을 빌리자면은 소위 에고라는 것이 잘 발달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관리 매니지먼트가 그만큼 잘 되어져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도 그렇고 에릭슨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잘 발달되지 못한 통합되지 못한 자아 기능 그걸로 인해서 부적응이 생긴다 얘기를 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에고라는 그 개념을 결국 전전두 피질의 자급기억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바로 이런 자급기억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결국은 뭐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CEO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가 잘 되어지면은 이런 수면 장애나 우울 장애 이런 것들은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할 수 있다. 그걸 에릭슨이나 프로이드는 에고를 강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 그다음 지속성 우울 장애입니다. 뭐 2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앞선 두 가지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나 메이저 디프레스, 주요 우울 장애와는 달리 이 지속성 우울 장애는 다른 정신 장애, 즉 범불안 장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불안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 PTSD 금방 오늘도 얘기했고 우리 이미 살펴봤었죠. 그 강박 장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뒤에도 이제 강박 장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가지는 경우가 바로 지속성 우울 장애예요. 그런데 지금 관로 안에 범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는 조금 전에 얘기한 DSM이라고 아까 얘기한 그 매뉴얼,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봤던 그 매뉴얼 안에서 정신병,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불안 관련 장애랬어. 바로 범불안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강박 장애, 우울증이 바로 불안 장애의 구체적인 증상들이에요. 즉 뭡니까? 지소속 우울 장애는 불안 장애의 하위 영역들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공병률이라는 게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속성 우울 장애. 만성적 신체 질환. 당연히 몸에도 그죠? 병이 나겠죠. 신체 질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 건강이 결국 심리 건강, 정신 건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신과 마음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별개가 아니다. 이원론자들은 그 구별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은 별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신체적으로 이런 만성적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어린 시절에 외상 경험, 바로 트라우마, 우리 PTSD가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의 약자 아닙니까? PTSD가 바로 그 트라우마, 즉 트라우마가 뭐냐? 극심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 바로 그런 스트레스 경험이 많은 경우에 어린 시절에 그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울한데 바로 불안장애, 우울증 이외의 다른 불안장애들을 다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지소성 우울장애. 앞서 본 두 경우보다
뭐 다른 두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죠? 치료가 요구되어지는 심각한 경우죠. 일단 뭐요? 정신장애니까 뉴로시스보다는 아까 사이코시스가 심각하다 했으니까 말 그대로 심각하다 볼 수 있죠. 자, 월경정 불쾌감 장애. 월경정 불쾌감 장애는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흔히 겪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 이 통상적이라 보다니까 흔히 경험하는 그런 경우와 달리 그죠? 소수의 여성들이 경험하는데 이 경우에도 뭐 또 이렇게 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는 아까 조증이 들어간다 했죠. 어쨌든 이런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나머지 90% 이상의 여성들이 그 중에 또 뭐 적지 않은 어떤 여성분들이 겪는 그런 월경정 불쾌감하고 다른 거예요. 장애란 말이 들었으니까. 근데 소수의 3에서 9% 여성들이 겪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우울장애. 우울은 아까 불안 관련 장애가 더 큰 카테고리예요. 불안 관련 장애에 해당하죠. 그리고 여기 당연히 또 여기는 또 직접적으로 불안 장애를 했는데 이런 불안 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월경정 불쾌감 장애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또 뭐야? 정서적 불안정. 이게 정서란 말이 지금 빠질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정서란 얘기 나왔던 그런 학기 초부터 정서를 강조한 거. 정서 건강이 정신 건강이다. 인성이란 결국 정서의 성숙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정서하고 동기는 또 직결되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동기 정서할 때 얘기했죠. 그 동기, 즉 욕구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자기가 경험하는 환경, 즉 그 안에는 사람, 타인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문화, 규범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잘 그 욕구를 해결해 가느냐 그게 동기인데 바로 그 동기는 정서하고 일차원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했죠. 결국 그러한 욕구 달리하면은 욕구 해결 달리하면 적응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정서에 달려 있다. 그래서 뭐 성숙한 인격은 뭐 성숙한 정서, 건강한 정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신 소위 마음의 어떤 불건강함이란 바로 정서의 불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양극성 장애입니다. 자, 이제 우울 장애 끝나고 양극성 장애로 왔어요. 아까 양극성 장애는 우울 장애와 달리 우울증도 경험하고 조증도 경험한다 했어요. 여기서 조증과 우울증이라는 양극단의 기분 변화를 보인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이 그죠? 정상적인 우울증도 아니고 조증이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정상적인 기분이 또 중간중간에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 이걸 양극성 장애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라고 부른다. 매닉이 이제 조증이라는 뜻이죠. 아까 제가 우울증을 디프레션이라는데 이게 이제 디프레션의 형용사를 써서 디프레시브 일리스에서 매닉 디프레시브 일리스에서 조울증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극성 장애는 1형과 2형으로 나누는데 1형이 이제 뭐 외우기 좋도록 2등보다는 1등이 좋은가요? 뭐 어쨌든 뭐 좋다고 치면은 그죠? 1등이 더 심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형은 경조증을 짧게 보이고 조증 상태가 짧게 지속되는 경조증을 보이고 1형은 조증 상태가 길게 보여요. 그래서 1형 양극성 장애는 양극성에서 바이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바이가 두 개란 뜻이고 폴이 남극, 북극 할 때처럼 어떤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1차원상의 양 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이폴라 1 디스오더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는 조증 상태를 특징을 보이는데 기분이 이렇게 고양된 조증 상태, 매닉 에피소드 여러분 에피소드라 부르는 그런 조증 상태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 뚜렷하게 지속된다. 상대적으로 경력증보다 심각하다 할까요? 뭐 정도가 뭐 크다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정도가 심각한 그런 조증 상태가 장기간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이걸 1형 얘기하고 2형은 조증 상태가 짧게 지속되는 결국은 뭐 조증 상태가 짧게 지속되니까 경조증을 보인다. 하이포매닉 에피소드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이포가 아래란 뜻이에요. 아래. 하이퍼 HYPER 하이퍼는
위 이런 뜻이죠, 그죠? 하이퍼는 아래라는 뜻인데 이제 매닉보다 이제 아래쪽에다 해서 경조증, 에피소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성 장애는. 아까 우울증에 대해서 뭐 좀 상대적으로 길게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조증이 끼어들고 또 그 사이에 정상적인 기분이 끼어들어서 이것들을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데 조증이 심하냐 1형, 경하냐 2형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불안 관련 장애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안 관련 장애는 우리가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전문적 이상이다 정상이다 얘기하는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전문적 기준으로 삼는 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다. 그것을 DSM이라 얘기하고 현재 DSM-5까지 이제 출간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 DSM-5 안에서 소위 정신장애, 정신질환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불안 관련 장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안 관련 장애 하위 형태가 PTSD, 아까 뭐 범불안 장애, 강박 장애 그리고 우울증 이렇게도 포함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울증은 이제 따로 보고 있죠. 어쨌든 불안 관련 장애, 불안 장애는 anxiety disorder라고 하고 극심한 공포, 불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동 증상을 보인다. 결국엔 뭐 심리적. 이 경우엔 구체적으로 인지보다는 이제 정서를 얘기를 하죠. 불안이니까. 근데 아까도 했지만 불안은 어떻게 인지에 영향을 주니까 당연히 아까 뭐 판단력, 집중력도 떨어지고 학습, 기억 이런 것도 떨어지니까 인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결여, 비정상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행동상으로도 PTSD 같은 경우에 당장 우리 그때 살펴봤듯이 행동상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자, 어쨌든 불안 관련 장애는 그 정도가 과도하고 그리고 발달상의 적정한 시기를 넘어서 지속된다. 이 발달상이 적정한 시기를 넘어서 지속된다는 얘기는 아까 에릭슨이 전생의 발달 과제를 다 심리적 갈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기회다, 뭐 위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각 단계마다 그 적응에 있어서는 우리는 항상 불안을 경험한다 해서 아까 불안이란 것은 뭐 생명 있는 것들의 핵심된 어떤 정서다 또는 핵심된 어떤 요인이다. 필요 불가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발달 단계사마다 우리는 다 불안을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즉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하고 그것이 시기를 넘어서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죠. 즉 이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의 어떤 치료의 대상이 되어지는 현상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바로 고착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발달 단계를 넘어서까지도 그 어떤 욕구 충족과 관련된 스트레스, 불안이 해결되지 않아서 고착될 경우다.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불안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평소에 겪는 그런 불안보다 심하고 이것이 발달 단계 적정한 시기마다 우리가 불안해야 하는 즉 갈등해야 하는 즉 위기 기회가 되어지는 과업들 과제들은 각각 다르죠. 어릴 때랑 또 여러분 때랑 저 때랑 근데 그것이 발달과의 단계 정상적이라 얘기하는 그런 발달 단계와는 달리 그렇게 적정한 시기를 넘어서 지속되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 자, 불안 장애 안에도 이제 여기서 하위 형태를 소개합니다. 아까 불안 관련 장애가 DSM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경우를 차지한다 했으니까 이 하위 장애 항목들도 많아요. 당연히. 자, 분리불안 장애. 분리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 저는 지금 당장에 딱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발달할 때 애착 형성과 관련해서 안정애착, 뭐 저항애착, 뭐 혼란애착 이런 거 있었죠. 회피애착 있었죠. 그게 생각나요. 그래서 안전애착은 애착이 형성되어지면 발달 동안에 그러면은 그 1차 양육자가 세이프티 베이스가 되어서 더 큰 사회로 즉 발달 단계에서 그 상위 발달 단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인지적 탐색과 즉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안전애착 형성이 되지 않아서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다면 결국은 그 다음 발달상의 상위의 더 넓은 사회 내에서 더 복잡하고 다양한 불안 상황, 달리 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은 당연히 결국 스트레스, 불안을 더 심하게 겪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안전 애착 그게 생각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불안 장애를 겪는 아동은 학년 전기나 학년기 이상이 되었어도 부모와 분리될 때 심하게 고통스러워한다. 학년 전기 같으면은 뭐 여섯, 일곱, 다섯, 학년기 같으면은 여섯, 일곱, 여덟 되나요? 이게 뭐 정확하게 수치를 얘기 안 했지만 대충 그 정도죠. 그러니까 프로이드로 얘기하자면은 남근기 이후 또 그때쯤 해서 그 슈퍼에고, 즉 사회화가 일어나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애착 발달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 애착 형성이 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형태의 애착 형성이 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죠. 학년 전기, 학년기의 나이라면은. 근데 그때 가서도 이렇게 부모와 분리될 때 심한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는 바로 안전 애착 형성이 안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안전 애착 형성했을 때 좀 전에 얘기했듯이 1차 양육자가 심리적인 세이프티 베이스가 되어서 학교를 가든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더 복잡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하든 더 큰 사회를 갈 때 그것이 세이프티 베이스. 제가 그때 비유적으로 베이스 캠프라 얘기했는데 뭐 세이프티 베이스가 되어서 그러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전, 인지적 탐지, 정서적 건강함의 바탕이 될 텐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발달 단계를 지나서 학년 전기, 학년기를 지나서도 이제 고통스럽다. 어떻게? 불안해서 고통스럽다는 거죠. 자, 지금 불안 관련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고가 나서 잃어버릴까봐 심하게 걱정하며 이게 분리불안이죠. 부모가 뭐 당장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뭐 언제 나타날지 뭐 예측되지 않는 것, 그걸 넘어서 부모를 아예 뭐 잃어버릴까봐, 즉 사망할까봐 이렇게 걱정한다든지, 그래서 학교에 가기 싫어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이다, 정상한 예다. 그리고 애착 대상이 지금 제가 분리불안 장애 얘기하면서 애착 얘기했는데 당장에 애착 얘기 나오죠.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거나 집을 떠나서는 잠자기도 거부하며 분리에 관한 악몽을 꾸기도 한다. 즉 한마디로 안전애착 형성이 안 됐다는 거죠. 물론 100% 완벽하게 안전애착 형성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애착보다는 다른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애착 형성이 발달 단계 때 되어졌고, 그것이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회복할 수 있는 가소성이 있다는 얘기 했었죠. 우리 발달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이 계속 그것이 누적되어진다면, 우리 발달 얘기할 때 연속적, 누적적 얘기했었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겠죠.